70억은 장녀 서윤희 씨 몫입니다. 그런데 상주 명단엔 친딸 이름만 없었습니다. 발인 직전에도 윤희는 상주줄에 못 섰습니다. 11년 병원비 낸 딸을 돈 벌어 온 사람처럼 몰았습니다. 그때 박도연 장의사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는 윤희가 맡아라. 한명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이름이 왜 빠졌어요? 서윤희는 접수대 옆에 세워둔 상주 명단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맨이 1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명자와 강현수 이름만 붙어 있었습니다. 상하마늘 장례식장 2층 3빈소였습니다. 밤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향 냄새와 국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접수대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봉투 넘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명자는 윤희를 한번 보더니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말 만들지 말고. 윤희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상주 자리만큼은 남겨둘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 믿고 장례식장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 남긴 문자 한 줄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박도연 장의사를 꼭 찾아라. 서정근은 원래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저런 문자를 남겼다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희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1년 동안 보낸 병원비 영수증 몇 장과 마지막 입금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모른다고 할까봐 챙겨온 것이었죠.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가가 두 채라며 예금도 있다던데 합치면 70억은 넘는다더라.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빈소 바로 옆에서 장례보다 돈 얘기가 먼저 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쪽에 있으면 안 돼요? 윤희가 한 발 옮기자 강현수가 앞을 막았습니다. 누나, 지금 사람 많잖아. 나중에. 아버지 장례인데 내가 왜 나중이야. 조금 있다가 하자니까. 짧은 말이었는데 윤희 발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면 바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빈소 뒤 복도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에 단 명찰이 잠깐 보였습니다. 박도연 장의사. 문자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흘 전 밤에 온 그 문자였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짧은 문자인데도 자꾸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자 강현수는 접수대 장부를 자기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조문객 손을 잡고 울먹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주 명단엔 이름이 없었고 접수대 쪽으로 가면 비키라는 말부터 들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 박도연 장의사를 꼭 찾아야 했습니다. 서윤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접수대 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장례였습니다. 친딸인 자기가 저기서 비켜 서 있는 꼴은 끝까지 못 보겠더군요. 접수대 위에는 조문객이 두고 간 흰 봉투가 겹쳐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부는 강현수 팔꿈치 안쪽에 눌려 있었고 볼펜은 그 손등 밑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접수대 끝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수야, 나도 여기 있으면 되지 않니? 누나는 안쪽에 가 있어. 여긴 내가 볼게. 아버지 장례인데 내가 왜 빠져? 빠지라는 게 아니라 손대지 말라고. 짧은 말이었는데 윤희 손끝이 바로 굳었습니다. 접수대 위에는 봉투가 수북한데 자기 손 하나 올릴 자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한명자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눈가를 붉혀놓은 채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숫자 세는 일은 현수가 더 꼼꼼해서요. 옆에 있던 친척 하나가 고개를 돌려 윤희를 힐끗 보았습니다. 한명자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11년 동안 아버지한테 얼굴도 자주 못 비쳤잖아요. 오늘은 조용히 있다 가는 게 서로 편해요. 11년.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11년 동안 누가 병원비를 보냈는지는 빼고 얼굴만 안 비쳤다고 잘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안 온 게 아니고. 윤희가 겨우 한마디 꺼냈을 때 한명자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휴, 오늘 같은 날까지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해요. 그 말 뒤로 친척들 목소리가 낮게 섞였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 결국 돈 앞에서는 다 똑같네. 거짓말이 누군지 오늘 보면 알겠지. 윤희는 그 말을 다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면에서 하는 말보다 돌아서서 하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갈색 봉투를 더 꽉 쥔 순간 강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병원비 영수증이야. 지금 그걸 왜 들고 다녀? 혹시라도 또 모른다고 할까봐. 강현수는 받아보려는 사람처럼 손을 뻗더니 윤희가 놓지 않자 손등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갈색 봉투가 접수대 모서리에 걸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에 든 종이가 몇 장 삐져나왔고 맨 위 영수증 한 장이 뒤집히며 금액이 보였습니다. 윤희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한명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조문객들 얼굴부터 훑었습니다. 이런 걸 왜 지금 꺼내요? 장례식장에서 윤희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꺼낸 사람이 누군데? 지금 바닥에 떨어뜨린 사람이 누군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지만 삼켰습니다. 한명자는 영수증을 윤희 손에 바로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접수대 아래 빈 의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오늘은 돈 얘기 꺼내지 말고.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눈빛이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헛기침하는 사람도 있었고 봉투를 건네다 말고 윤희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얼굴을 다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 쪽에서도 한명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희 씨는 아버지 모실 때 힘든 건 다 저한테 맡기고 이제 와서 상속 얘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상속? 결국 그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복도에서만 들리던 70억 얘기가 이제는 빈소 안에서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접수대 옆으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비켜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은 바로 앞인데 자기는 접수대와 식사 자리 사이 어중간한 데에 서 있었습니다. 친딸인데도 접수대 옆에서 뒤로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장부를 보았습니다. 강현수가 장부를 넘기는 순간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가 잠깐 눈에 들어왔습니다. 9천만 원. 부의금 총액이 그쯤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윤희는 갈색 봉투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친딸인데도 접수대 옆에 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의 설 자리도 11년 동안 보낸 돈을 말할 자리도 함께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몸을 돌리며
윤희는 다시 박도연 장의사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아직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뿐일지도 몰랐습니다. 서윤이는 갈색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비상계단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형광등 아래 회색 계단이 아래로 길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희는 난간을 한번 짚고 두 번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참는다고 참았는데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목은 뜨겁게 막혀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다 멎고 또 나오려다 멎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멀리서 섞여 들렸습니다. 윤희는 한참 손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실핏줄이 붉어진 손등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칼 쥐고 통 들고 새벽마다 재료 나르며 생긴 손이었죠. 그 손으로 매달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한 달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갈색 봉투를 놓고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과 통장 이체 내역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휴대폰 화면도 다시 켰습니다. 손끝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열린 화면에는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송금 기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겐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장사 접고 병원으로 뛰어간 날이었고 새벽 4시에 전 부치고 김밥 말아본 돈이었습니다. 옷 한 벌 안 사고 넘긴 달들도 거기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얼굴도 자주 안 비쳤다고 오늘 와서 상속 얘기만 하는 사람처럼 윤희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더 먼저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친딸인 자기를 저렇게 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다는 것,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사흘 전 받은 문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를 꼭 찾아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라는 이름은 이미 봤습니다. 실제로 이 장례식장 안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작년 겨울 병실 탁자를 찍었다가 우연히 남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약봉지와 물컵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 화면 구석에 박도연 장의사 명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에도 그 이름이 있었고 사진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고 있던 등을 천천히 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빈소 안에서도 접수대 앞에서도 밀리기만 했습니다. 윤희는 갈색 봉투를 다시 품 안으로 눌러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빈소로 뛰어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 소리부터 치면 한명자와 강현수가 기다렸다는 듯 덮어씌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먼저 사람을 찾고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윤희는 영수증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 말은 바뀌어도 송금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불효녀로 몰아도 얼굴 안 비쳤다고 덮어씌워도 그 기록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물러나면 내일은 아예 입도 못 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치맛자락을 털고 구겨진 봉투 끝을 손바닥으로 폈습니다. 비상계단 철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갈색 봉투를 품 안쪽으로 더 깊이 눌러 넣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남긴 게 어디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되뇌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 서윤이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굴리며 1층 복도로 내려갔습니다. 실무자 사무실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 둘이 서류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로 흰 서류 봉투 몇 장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희는 명찰부터 찾았습니다. 문 옆에서 고개를 돌리는 남자 하나가 보였고 명찰 끝에 그 세 글자가 분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님이시죠? 박도연 장의사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윤희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복도 양쪽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서윤희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자를 남겼어요. 박도연 장의사를 꼭 찾으라고요.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 눈동자가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뭔가 있죠? 있습니다. 윤희는 그 한마디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왜요? 발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다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이 언제예요? 발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인 전이라면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그 말에 매달리듯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구두굽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명자였습니다. 뒤에는 강현수도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윤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현수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랬잖아. 누나 아까부터 직원 붙잡고 자꾸 물어봤다고.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 시선이 다시 윤희 쪽으로 몰렸습니다. 직원 붙잡은 게 아니라 물어본 거야. 뭘 그렇게 급하게 물어봐.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돈 얘기겠지. 한명자는 윤희 말을 끊고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님, 지금 장례 중인데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오해 살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마디 더 얹으면 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확인하러 온 딸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실무자 붙잡고 소란 피우는 사람처럼 보일 터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현수가 천장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켰습니다. 여기 CCTV도 다 있어. 누나가 어디 서 있었는지 다 나와. 증거 얘기처럼 들렸지만 먼저 겁을 주려는 말 같았습니다. 한명자는 곧바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 씨,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좀 해요. 아버지 가시는 길까지 돈 문제 끌고 나오면 나도 더는 가만히 못 있어.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 시선이 잠깐 윤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끝내 윤희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발인 전에 말하겠다고. 그리고 문자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가가 더 컸습니다. 윤희가 1층 복도에서 실무자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서류를 찾는지, 뭘 노리고 왔는지 같은 말이 그 짧은 사이 벌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앞에 서 있던 친척 셋은 윤희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희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치면 저 사람들 입에 붙은 거짓말만 더 빨리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 눈이 다시 윤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난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엔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서 가야 했습니다. 윤희는 다시 빈소로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발인 시간이 가까워지자 빈소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이 안팎을 오가며 마지막 순서를 맞추기 시작했고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주 쪽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앞으로 모이라는 말이 낮게 돌았습니다. 서윤이도 영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딸이면 당연히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알았습니다. 상주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건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발인 직전까지도 자기를 완전히 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자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현수도 그 옆에 붙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시 한번 상주 쪽을 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윤희도 같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앞으로 가면 되죠? 장례 지도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한 명자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뒤에 있으면 됩니다.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조용히 못 있었잖아요. 발인 앞두고 또 일 만들지 말고 뒤에 있어요. 제가 왜 뒤에 있어요? 저 아버지 딸이에요. 딸이면 뭐해요? 오늘 장례를 누가 치르고 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빈소 안에 서 있던 친척들 얼굴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그릇을 들고 있던 사람도 멈췄고 영정 앞에 서 있던 사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는 그대로 섰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뒤로 가요. 지금 사람들 다 보잖아요. 한 명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날인데 내가 왜 뒤로 가? 그러니까 더 조용히 하라고요. 내가 뭘 했는데. 여기 와서 접수대 흔들고 직원 붙잡고 사람들 다 불편하게 했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강현수가 바로 붙었습니다. 누나는 그냥 뒤에 있어. 오늘은 엄마 말 들어. 엄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윤희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친딸인 자기는 뒤로 밀고 재혼한 여자를 앞세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장례 지도사는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한 채 상주 쪽만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빠지면 안 됩니다. 윤희가 낮게 말했지만 한 명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 지도사 쪽으로 몸을 틀며 말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 말에 장례 지도사는 더 머뭇거렸고 강현수는 윤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제발. 그러더니 윤희 팔꿈치 쪽을 잡아 살짝 뒤로 밀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넘기기에도 모양 빠지는 딱 그 정도였죠. 그래서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윤희는 그대로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친척 하나가 비켜주며 몸을 틀었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 짧은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친딸인데도 저러네. 또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장례 지도사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들렸습니다. 상주분들은 앞으로 와주십시오. 한명자와 강현수는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윤희만 뒤에 남았습니다. 친딸인데도 끝내 상주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윤희 씨,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빈소 뒤쪽 복도에 서 있던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현 장의사가 조용히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바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상주줄에서도 밀려난 참이었으니까요. 다리에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1층 작은 사무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한 겹 멀어졌습니다. 좁은 탁자 위에는 검은 장부 한 권과 흰 봉투 하나가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보았던 그 장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윤희 씨가 직접 보셔야 합니다. 윤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현 장의사는 먼저 장부를 윤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의금 장부입니다. 윤희가 맨 앞장을 넘기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의금 총액 9천만 원. 중간중간 덧쓴 흔적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다른 펜으로 급히 적은 듯한 줄도 보였습니다. 왜 이제야 보여주세요? 윤희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께서 따로 맡기신 게 있습니다. 그걸 발인 전에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박도현 장의사는 흰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공증사무소 쪽도 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여자가 숨을 고르며 들어왔습니다. 오세린 상암법무공증사무소 실장이었습니다. 서윤희 씨 맞으시죠? 그녀는 인사를 짧게 하고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암법무공증사무소 오세린 실장입니다. 세 번째 공정증서 유원장 사본 확인하러 왔습니다. 세 번째, 그 말만으로도 윤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세린은 첫 장을 짚어 보였습니다. 상암동 상가 2채, 예금 계좌 3개, 합산 70억 원. 다만 이건 최종 상속 확정이 아닙니다. 유증 의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절차는 이후 따로 진행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황되게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점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박도현 장의사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서정근 얼굴이 떴습니다. 병실 벽을 등진 채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희야, 장례는 내가 맡아라. 그 한마디가 나오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발인 직전에 다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윤희가 눈을 뜨자 탁자 위에 흰 봉투, 유원장 사본, USB,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희를 몰아붙이던 사람들 앞에 내놓을 물건들이었습니다. 병원비 기록도 있습니다. 윤희는 갈색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11년 동안 보낸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오세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인 판단 근거로 충분합니다. 누가 병실로 왔고 누가 돈을 보냈는지 아버지는 그 기록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박도현 장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곧 다 모입니다. 빈소 앞에서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장부는요? 그것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이제는 꺼낼 봉투가 있었고 내밀 장부가 있었고 틀 영상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 어떤 서류를 꺼낼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까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흰 봉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당장 손에 쥐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접 받으라고 맡긴 것이라면 그 자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주줄에서 밀려났는데 지금은 탁자 위에 봉투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 목소리는 더 떨리지 않았습니다. 빈소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발인 직전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자리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검은 옷자락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조금 전 윤희를 뒤로 밀었던 사람들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박도연 장의사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세린 실장도 서류 가방을 든 채 그 옆에 섰습니다. 한명자는 인상을 굳혔고 강현수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발인 전에 서윤희 씨에게 직접 전하라고 맡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빈소안이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서윤희 씨, 앞으로 나오시죠. 윤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까 상주줄에서 밀려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흰 봉투를 윤희 손에 건넸습니다. 윤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영정 사진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모간이 뜨거워졌지만 울진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강현수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한명자도 한 발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건 유족이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세린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상암법무공증사무소 오세린 실장입니다. 그녀는 문서 첫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사흘 전에 작성된 세 번째 공정증서 유언장 사본 맞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한명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 서정근 씨는 상암동 상가 2채와 예금 계좌 3개, 합산 70억 원에 대한 유증의사를 장녀 서윤희 씨에게 남겼습니다. 그 숫자가 사람들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다만 이건 최종 상속 확정이 아닙니다. 고인의 유증의사가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오세린 말이 끝나자 빈소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유증의사가면 저한테도 먼저 설명을 했어야죠. 저는 배우자인데. 그건 지금 같이 보시죠. 박도연 장의사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서정근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희야, 장례는 내가 맡아라. 그 한마디가 나오자 빈소안 사람들 표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한명자는 입술이 벌어졌고 강현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영상 속 서정근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내 상가와 예금은 윤희에게 주려 했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여기서 손 떼라. 그 말이 떨어지자 빈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현수가 먼저 버텨보려 했습니다. 영상 하나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저건 아버지 몸 안 좋을 때. 그래서 장부도 같이 보겠습니다. 박도연 장의사가 사무실에서 가져온 장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부의금 총액은 9천만 원입니다. 장부 원본 확인하겠습니다. 장부가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몇 줄이 덧칠돼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다른 펜으로 급히 적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정리된 장부가 아닙니다. 수정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친척 하나가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왜 윤희를 저렇게 밀어냈어? 장례를 치르는 건지 장부를 숨기는 건지 친딸을 왜 밖으로 세워? 흰 봉투도 있었고 유언장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습니다.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때 처음으로 한명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한명자 씨,
아버지 마지막 보내는 날까지 저를 친딸 취급도 안 하셨어요. 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빈소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11년 동안 제가 병원비 보낸 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친딸인 저를 없는 사람처럼 하셨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명자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강현수도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가 장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장부랑 부의금 봉투는 이제 윤희 씨가 챙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빠져있던 이름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불렸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조용히 상주 완장을 윤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윤희 씨, 이제 앞으로 오시죠. 윤희는 그 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으로 걸어가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서윤희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본 채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발인 차량이 내려오기 전 빈소 안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갔고 방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희는 상주 완장을 팔에 찬 채 잠깐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명자와 강현수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쾌하다는 마음보다 속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박도연 장의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장례식장 뒤편, 작은 사무실 안쪽 서랍장이었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희가 사진으로 보았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서랍장 아래쪽 금고를 열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묶음 하나와 작은 공책, 고무줄로 묶인 메모 뭉치가 반듯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돈보다 먼저 나온 건 병원비 기록과 메모였습니다. 이건 병원비 정리해 두신 겁니다. 윤희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자기 계좌에서 보낸 송금 날짜와 금액이 줄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만 보던 숫자가 아버지 손을 거쳐 종이 위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누가 입원비가 밀리지 않게 막았는지, 아버지는 그 기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서류 밑에는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쓴 짧은 글씨들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습니다. 3월 윤희 입금. 비 오는데도 왔다감. 현수는 안 보임. 명자 씨한텐 아직 말하지 말 것. 짧은 메모만 봐도 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렸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공책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 깔린 메모 뭉치를 보았습니다. 고무줄을 풀자 짧은 종이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각 장면 위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윤희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도연 장의사는 말없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윤희는 매니 메모를 펼쳤습니다. 윤희야, 이번 달도 내 돈 들어온 거 안다. 내가 다 갚지는 못해도 알고는 간다. 다음 장에는 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내가 버틴 거 안다. 그 다음 장에는 날짜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명자 씨가 보면 난리 난다. 그래도 마지막엔 내 자리 돌려놓고 간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빈소에서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밀려날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런데 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적어둔 걸
이제야 손으로 만지게 되었으니까요. 눈물이 한 번 쏟아지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메모 뭉치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안다. 미안하다. 그 말이면 됐습니다. 고인께서 사람들 있는 데서 직접 건네라고 하셨습니다. 박도연 장의사 말은 짧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넘길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굳이 사람들 앞에서 건네게 했습니다. 윤희는 메모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희는 메모를 한 장씩 넘기다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윤희는 메모 뭉치 맨 위장을 조심히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기 직전 서윤희는 1층 자동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던 형광등 빛도 그제야 조금 옅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주 완장을 풀었습니다. 검은 천을 2번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윤희는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상주 명단에서도 빠졌고 접수대 앞에서도 밀렸고 발인 직전에는 상주줄에서도 빠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끝내 친딸 자리에서 아버지를 모시게 됐으니까요. 박도연 장의사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장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윤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11년 동안 내가 버틴 거 안다. 미안하다. 아버지 떨리는 글씨가 아침빛 아래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윤희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윤희는 문 밖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장지로 가는 차가 서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장례식장 안에서는 친딸인 자기가 자꾸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친딸로서 아버지 마지막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메모를 다시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고 장지로 가는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친딸로서 아버지 마지막 길을 모셨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